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파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모로 지금과는 참 비교가 돼서요. 서론이 길어지면 지겨우실 테니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저는 예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 회사의 영업팀 과장으로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잘생긴 외모, 모델 같은 큰 키, 거기에다 다정한 말투까지. 처음 입사를 했을 때도 예비 남편만 보일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 처음부터 남자로서는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일하는 상사로만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비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직속 상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따로 불러내 커피를 사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큰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따로 연락까지 오니 저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이상한 것이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호의를 표시하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연락에 답장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연애였어요. 예비 남편은 사내 연애라고 해도 굳이 숨기고 싶지 않다는 듯 저를 좋아한다는 티를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여직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라니 여러모로 행복한 연애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가 집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댁은 평범한 가정으로 예비시부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예비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도 환경은 비슷했어요. 다만 아빠가 여전히 회사 일을 하시고 계셨고 엄마는 자선단체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요. 양가 상견례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아들과 같은 중견기업에 다닌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한테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며 자랑도 하고 다니신다고 하고요. 예비시부도 착한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라며 흐뭇해 하셨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비 남편이 성실하고 바르게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엄마는 예비 남편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듣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빠도 젊은이가 패기가 있다며 좋아하셨죠. 양가 부모님들이 다들 좋아하시니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생각처럼 흘러갔어요. 남편과 의견도 잘 맞았던 터라 준비 과정에서도 행복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집갔던 예비 시누이가 시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이혼으로 무작정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예비 시누이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를 평가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더니 픽 하고 웃어버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례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 당당한 태도. 그것이
예비 신우이의 첫인상이었기에 되도록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예 예비 시댁에 있으니 더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그저 우려이겠거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이혼하고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간 날, 제 우려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날은 예비 시모가 맛있는 걸 했다며 집으로 부른 날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갔더니 예비 시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또 저를 훑기 시작하더니 인사도 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올케, 그 가방 짝퉁이지? 네? 아니에요. 이거 진품이에요. 작년에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액세서리가 조잡한 게 완전 짝퉁 같은데? 회사에서 월급 많이 주나 봐. 그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결혼 준비하는 여자가 저렇게 돈을 펑펑 써서 결혼할 돈은 있는지 몰라? 이처럼 신발도 벗지 않았는데 사람 면전에 두고 비아냥대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누이의 행동에 한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예비 남편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이, 진짜 누나 왜 그래? 사회생활 하는데 명품 가방 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서 있어. 괜히 민망하게. 내가 막았어. 자기가 안 들어온 거지. 얼른 들어와.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이 나지 않는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느라 온 정신이 팔려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렇게 힘들었던 식사를 마치고 예비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그걸 달래주러 따라 나온 듯 했죠. 자기야, 우리 누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잘 알잖아. 우리 누나 최근에 이혼한 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예민해.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다 나쁘게 보여서 그러는 거니까 괜한 오해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예비 남편은 누나를 대신해 진심을 다해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일단은 알겠다며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찝찝한 기분은 저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하면 예비 시누이가 괜한 트집을 잡아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옷차림으로, 어떤 날은 화장을 한 것으로, 또 어떤 날은 날도 더운데 왜 머리카락을 추렁추렁하게 풀고 있냐고 트집을 잡기도 했죠. 심지어는 예비 남편에게 선물한 예물 시계를 가지고도 입을 떼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줬단 말이야? 이거 다 현금으로 산 거 맞지? 카드 할부로 사놓고 나중에 내 동생이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무리 예물 시계라도 그렇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 어쩌자는 건지. 제 돈으로 산 거 맞고요. 그 시계를 형준 씨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산 거예요. 저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형준 씨가 워낙 그 시계를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요. 어쩌겠어요. 시계 하나 때문에 결혼 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면 원하는 걸로 사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은 예비 시누이가 뭐라고 하든 말든 좋게만 대답했던 터라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예비 시누이도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한 소리에 정색하고 달려들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 앞으로는 농담도 못하겠다. 어려서 그런가? 농담이랑 진담을 분간을 못하네. 평소라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참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왕 말을 꺼냈으니 확실하게 저를 인지시켜주고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좀 어려서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고 때로는 비아냥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저도 괜한 오해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런 농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진 예비 시누이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남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아까 우리 누나가 한 말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잖아. 시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조금 아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기가 막혔어요. 시계 때문에 일어난 말다툼인데 왜 시계를 빼야 하나요? 저는 시계를 콕 집어 남편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시계는 왜 빼는 거야? 이게 다 시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 과소비하는 거 봤어? 저번에 자기 누나가 지적한 가방도 그래. 첫 사회생활이라고 부모님께서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야. 그거 말고는 그다지 비싼 명품 산 적도 없고 말이야. 자기 누나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쳐도 자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지. 잘 알지. 그냥 나는 누나 말도 틀린 말은 없다라는 말을 하려다 보니 말이 헛나왔어. 미안해. 자기야, 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중 가장 큰 건 자기 누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에서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땐 누나 말이 옳다고 무작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 전체를 살피고 현명하게 굴어야 하지 않겠어? 어? 알겠어. 그나마 이때까진 예비 남편과는 대화가 되던 터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저는 심플하고 우아한 느낌의 드레스를 좋아했는데 예비 시누이가 갑자기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마땅히 거절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는 사이 예비 시누이는 조금 있다가 보자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함께 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누이는 마치 본인이 신부인 것처럼 앞장서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찾아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누이가 다가오더니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 힘에 이끌려가 보니 화려하고 프릴이 많은 드레스를 제 몸에 대보더라고요. 올케는 얼굴이 밋밋해서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 살아. 봐봐, 얼마나 좋아. 화려하고 튀는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 제 스타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촌스럽기도 얼마나 촌스러운지. 유행도 많이 지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구석에 있던 옷을 굳이 꺼내 저에게 권하고 있었어요. 그쯤 되니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방해하려고 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짜증도 났고요. 저는 예비 시누이가 쥐고 있는 드레스를 슬며시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런 것보다 조금 심플한 라인을 좋아해서요. 그런 스타일로 입어보려고요.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플한 건 안 어울릴 거라니까. 얼른 이거 입고 나와봐. 지금 당장. 예비 시누이는 드레스와 함께 저를 떠밀었고 결국엔 그 드레스를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저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입어보니 프릴이 더욱더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어울린다고 맞장구 쳐줘야 할 직원분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급하게 다른 것을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비 시누이는 무조건 자신이 고른 것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같이 치켜들더라고요. 무조건 본인이 고른 것을 본식 드레스로 하라며 우기며 말이에요. 입는 것까지가 최선이었던 저는 결국 싫다는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걸로 입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엔 이 드레스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요. 일단 너무 프릴이 너무 촌스러워서 싫어요. 애써 골라주셨는데 죄송해요. 직설적으로 싫다는 저의 발언에 더는 우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대신 다 들리게 구시렁거리기는 했죠. 내가 골라준 게 제일 이쁘구먼. 하여튼 눈이 발에 달린 건지 저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이런 말을 예비 남편도 못 들었을 리 없었고 저와 예비 시누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마음에 들고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 본식 드레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가득했던 드레스 고르는 일이 끝나고 예단 예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양가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단 말이다. 목록 다시 살펴보니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했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내는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미 다 합의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땐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집에 와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못난 아들들도 훨씬 많이 받더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 아들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예단 품목 좀 느리자꾸나. 예비 시무의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마치 저희 집에서 예단 예물 이야기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무가 미리 품목들과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와 친정 부모님에게 권했고 친정 부모님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신 것에 가까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들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저렇게나 바뀌니 제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한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도 당황스런 내색을 숨기지 못하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을 했기에 예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어? 어제 어머님 전화 주셨는데 예단 좀 더 준비했으면 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우리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아예 다 처음부터 다시 정하자. 우리 집에서 받을 예단 예물도 다시 고민해 볼게. 어차피 주고받는 거라 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건 그대로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어? 엄마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주는 게 많아지면 받는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께 자기가 잘 이야기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다고. 그 대신 그만큼 우리도 받을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예비 시모도 시모였지만 예비 남편의 이런 행동이 더 짜증이 났습니다. 매번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저희의 뜻이 가장 크게 들어가야 할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예비 시누이의 간섭이 시작되었는데요. 분명 예비 남편과 둘이서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예비 시누이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는 눈이 좋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살 집인데 내가 봐줘야 제대로 고르지. 아직 어린 너희가 뭘 안다고 제대로 된 집을 보겠어?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어른인 척을 하는지. 이미 예비 시누이와 부딪힌 점이 많았던 터라 모든 것이 다 꼴보기가 싫은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웨딩드레스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공실인지 최대 1년이 넘은 집만 골라서 좋다고 하니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지더라고요. 아니, 공실이 1년 넘은 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만 봐도 그래요. 인프라 형성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한낮인데도 햇빛 한 점 안 들어오잖아요. 당장 싼 곳만 골랐다가 살면서 새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요. 결국 저는 폭발을 하고야 말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제가 대든다며 얼굴이 붉어졌고 예비 남편은 또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고만 하더라고요.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누나도 도와주려고 온 건데. 도와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언니 마음대로만 하잖아.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너희 걱정돼서 와준 건데 이게 무슨 태도야? 결국 좋은 기분으로 집을 나섰던 아침과는 달리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집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누나는 집에 데려다주고 저에게 다시 찾아와 사정사정하며 빌었지만 좀처럼 마음은 풀리지 않더군요. 매번 반복되는 패턴에 저도 지칠 대로 지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때까진 예비시댁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예비 남편을 더 사랑하기에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를 예뻐해 주던 예비 시부모님도 예비 시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괜한 트집을 잡으며 간섭을 하기 일쑤였죠. 기본적인 음식은 할 줄 아는 거지? 찌개류, 탕, 조림, 밑반찬 같은 거 말이야. 맞벌이 하더라도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하니 다음부턴 우리 집에 올 땐 장 좀 봐와. 너 음식하는 것 좀 보게.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밑반찬은 본인 식당에서 가져다 먹으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 주시던 분이 어느새 저를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예비시댁에서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건가?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예비 남편은 그때도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파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팀 회식 공지가 떴어요. 그런데 장소를 알아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거든요. 팀장님이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알고 있던 터라 특별히 예약을 한 것이었죠. 부담스러웠어요.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마당에 회사 회식 때까지 예비 시모를 봐야 한다니. 이중으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당일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시모의 식당에 들어서니 예비시모가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해 주더라고요. 괜스레 제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주기도 했고요. 다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회사분들 오신다고 특별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예전이었다면 저도 그 웃음에 보답하듯 환히 웃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웃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행동이 다 가식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예비시모가 안내하는 곳에 앉았고 하나둘 도착하는 회사 직원들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당 안이 왁자지껄해질 때쯤 저마다 음식 잘하는 예비시모를 만나서 좋겠다고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언급되자 예비 시모도 자연스럽게 저희 자리에 착석했고 이야기의 흐름은 회사 이야기가 아닌 저와 예비 남편의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었기에 그런 부분에선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회사분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저를 칭찬해 주시기 시작했고 예비 시모도 흐뭇하다는 듯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평소에도 말 많기로 유명한 직원 한 명이 술이 좀 취했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분 결혼 날짜는 잡으셨죠? 참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내년에 희정 씨 정규직 전환은 확정 맞나요? 처음에 과장님이랑 계약직이랑 연애한다고 했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과장이랑 계약직이랑 말이나 돼요? 과장님이 훨씬 아깝다고 뒷말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 과장님이 참 보는 눈이 있었다 싶다니까요. 희정 씨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성실하고 여러모로 요즘엔 없는 여자 아니 사람이라니까. 술에 취하긴 했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와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맞다며 저를 칭찬해주는 분위기 속에 예비시모 혼자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저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순간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직원이 한 말 중에 실수한 점이 있는 것인가? 설마 예비 남편 칭찬은 하지 않고 제 칭찬만 해서 그런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이 오갔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시모의 마음을 알 수 없던 그때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며느리 아니 얘 정규직 아니었어요? 계약직이었다고요? 너 정직원 아니었어? 주제를 알고 내 아들을 넘봐야지. 네, 예비 시모는 제가 정규직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아니, 아예 계약직은 생각지도 못한 듯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야 하면 되는 것이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입장일 뿐이고 예비 시모의 입장에선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은 과장으로 안정적인데 며느리 될 사람이 계약직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당황을 넘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는 앞에서요. 그런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감히 네 엄마보다도 나이 많은 날 속여먹은 게야? 식당 안이 다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술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정하고 속인 것도 아니었고 단 한 번도 정규직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아 저도 생각지도 못했을 뿐이었는데 마치 제가 작정하고 속인 것처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작정하고 속인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저도 생각도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형준 씨가 다 설명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예비 시모의 얼굴은 더 붉어졌어요.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것인지 얼굴 살까지 다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를 향해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당장 잘릴 것도 아니고 혹여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면 되니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좋은 회사에서 잘리면 네 주제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해? 백수 주제에 우리 과장 아들이랑 결혼까지 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냐고? 어디서 이딴 뻔뻔한 게 튀어나왔어? 예비 시모는 아예 욕까지 하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예비 시모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말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듯 고함을 질렀죠. 그런 와중에 예비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예비 시모를 말려봤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들의 손까지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면 파혼만이 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이 도저히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제대로 막아주는 사람과 부부가 될 자신 또한 없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그때 모처럼 예비시모가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던지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마. 파혼하란 말이야. 어디서 급도 되지 않는 것이 남자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쳐먹으려고? 당장 헤어져. 그리고 다신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대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쯤 되니 사람들의 얼굴엔 경악이 비쳤어요. 예비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예비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까짓 파혼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아줌마가 지금 하는 행동 보면서 이 결혼은 절대 못하겠다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이혼할 시누이에 며느리가 정규직인가 아닌가에 눈 뒤집혀서 욕이나 하는 시어머니. 거기에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치나 살피는 남편까지. 이딴 집안에 시집 갔다가 한 달도 못 살고 이혼할 게 뻔한데 당연히 파혼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잖아요. 저 인간 말하는 것 좀 봐라. 아들, 너 첫 당구한테 미련 가지지 마. 너랑 이렇게 파혼하고 나면 저거 정규직도 못 돼. 한 회사에서 과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랑 일개 계약직이랑 파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 회사에서 누굴 선택하겠어? 당연히 과장을 남기고 계약직을 자르지 않겠니? 그냥 헤어지고 다른 좋은 여자 다시 만나.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도 예비 남편은 그 흔한 그게 무슨 말이냐 진정 좀 하시라 이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티끌만큼 남아있던 미련조차도 날아가더군요. 잘 들었지? 우리 파혼해. 앞으로 회사 생활 잘하고 잘난 엄마 누나 잘 모시고 잘 살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파혼 선언까지 마친 저는 그 혼돈에서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모진 말을 들을 때도 동료들의 우려와 걱정이 섞인 웅성임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버렸고 아빠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후 있었던 모든 일을 부모님께 설명해드렸어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무래도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 아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전 예비 시모가 소리 지르던 모습, 전 예비 남편이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어쩌다 제가 그딴 남자를 만난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회사 공지 메일을 확인한 순간 그 웅성거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공지 메일에는 저의 정직원 전환 및 승진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것도 과장으로 말이에요. 대박! 계약직에서 바로 과장으로?
이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순간 어제 때가 된 것 같다는 아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빠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저는 제 스펙으로 입사는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아빠를 도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예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다른 좋은 집 자제들의 선자리를 다 마다하고 결혼까지 밀어붙이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도 제가 내린 결정을 응원해 주셨고요.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파혼을 당했다고 하니 부모님도 생각을 많이 하신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승진을 시켜주실 생각이었는데 조금 앞당겨 주시기로 한 것이었죠.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회사에는 온갖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묵했고 전 예비 남편도 눈치를 볼 뿐 쉽게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이야기 들었어. 너 정규직 전환도 모자라서 승진까지 했다며? 우리 아들이랑 같은 과장으로 말이야.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을 했니? 아, 맞다. 승진 축하해. 궁금한 게 많다 보니 축하 인사를 잊을 뻔했네. 어쩜 이렇게나 뻔뻔한지. 저에게 욕을 뱉어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축하를 전하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 변명까지 늘어놓더군요.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나는 당연히 네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화가 너무 나지 뭐니? 그래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했다. 그나저나 정말 어떻게 승진이 그렇게 빨랐던 거야? 전 예비 시모는 숨 넘어갈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변명도 해야 하고 궁금증도 풀어야 하니 혼자 바쁠 수밖에요. 한참을 전 예비 시모의 말만 듣고 있던 저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죠. 승진이 빠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회사 사장님 딸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후에 승진시켜 주신다고 했었는데 파혼했다고 하니 그 기념으로 시켜주셨나 봐요. 뭐야? 그러니까 네가 그 좋은 회사 사장 딸이었단 말이야? 거짓말이지? 내가 네 부모님 다 만났는데도 그런 말 없었는데?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니는 곳도 회사긴 하고 사장님도 일을 하시니 회사 다니고 있는 건 맞죠? 어쨌든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가라니. 어제 저한테 10원짜리 욕하면서 파혼하라고 소리 지른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이제 아줌마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신 아는 척도 마세요. 전 예비 시모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나 몰라요. 평소에 가진 것이나 집안 능력으로 타인의 길을 꺾어놓는 걸 싫어했지만 전 예비 시모에게만큼은 참 통쾌하더라고요. 전 예비 시모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약혼과 파혼, 그 모든 일이 막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시누이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로비에서부터 제 이름을 외치며 사기꾼이라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죠. 박 회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감히 날 속여?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너 이거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도 좀 나와보라고요. 어디 결혼할 집안을 속여먹어요? 이런 회사 사장이면 사장이라고 말하면 되지. 우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사실을 숨기냐 이 말이야. 두 사람은 마치 저와 저희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사기라도 친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전 예비 시누이는 득달같이 달려와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왜 속인 거야? 왜 그런 사실을 속인 거냐고 왜? 우리가 네 아빠가 사장이라고 하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빌붙을까 봐 그랬니? 사람을 뭘로 보고. 참 웃긴다. 야, 우리 아빠가 사장이든 말든 그걸 왜 내가 말해줘야 하는데? 회사 다닌다고 했고 거짓말한 거 없으면 된 거 아니야? 아예 망해가는 집안인 거 숨기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화낼 일이야? 그리고 내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어? 네 엄마가 먼저 나 계약직이라고 파혼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저는 모여있는 구경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외쳐주었습니다. 덕분에 제 파혼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까지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 두 사람도 눈치라는 것이 있는지 태세를 완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예비 시모는 눈물을 짜내 애원하기 시작했고 전 예비 시누이는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짜내더군요. 얘야, 난 진짜 몰랐어. 네가 사장 딸이라는 건 정말 몰랐다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겠니? 나랑 우리 딸은 네가 사장 딸이라는 걸 숨겨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네가 속이는 바람에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막대한 거. 그게 미안하고 화가 나서 이러는 거란다. 된장인지 똥인지 참 하는 변명마다 어찌나 구구절절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하나 되지 않는 말인지 듣는 내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지 끝까지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계약직이라는 걸 전 예비 시모에게 알려준 동료분에게 비싼 밥이라도 사드려야겠다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인간들과 가족이 되었을 것이니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전 예비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두 사람과 백날 이야기해봤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 분명했고 저는 당사자인 전 예비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할게. 우리 파혼하자? 더는 우리 사이에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두 사람 데리고 가. 더는 회사에서 큰 소리 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입에서 다시 파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세 사람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절망감이 가득해서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전 예비 시모와 그런 엄마 곁에서 인상을 구기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전 예비 시누이 그리고 곧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전 예비 남편까지 서로 다른 표정이었지만 그 숨은 뜻만큼은 같았죠. 후회와 아쉬움이요. 희정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부모님이랑 누나는 나랑 별개야. 우리가 결혼하지 가족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최소한 내가 사장 딸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그딴 말을 했었어야지. 나도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랑 누나가 워낙 난리를 부리니까 나까지 나서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때를 기다린 것뿐이라고. 좋은 때? 그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는 생각 안 해? 형준 씨는 좋은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한 거야. 내가 괴롭든 말든 그냥 방관한 것뿐이라고. 알겠어? 하여튼 난 이제 형준 씨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더라도 사쪽으론 아는 척하지 말자. 부탁이야. 모든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전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고 전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루는 화를 냈다가 하루는 울고불고 하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희정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빌잖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하기로 했던 결혼 다시 하면 안 될까? 네 부모님도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이 사위가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놓치기 아까운 결혼이긴 했을 겁니다. 회사 사장의 외동딸이라는 타이틀도 그렇지만 결혼만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자신의 아들 몫이 되었을 것이니 더욱더 아까웠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줌마, 싫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형준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단단히 못 박으셨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또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 그 잘난 아들이 괴로워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잘못되는 건 또 보기 싫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전 예비 시모의 행동에도 전 예비 남편의 회사 생활은 길게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시누이가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 소문이나 회사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과장이 되며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자 자진해서 사표까지 써버리곤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했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다 통쾌한 이야기들 뿐이었는데요. 업계 소문으로는 전 예비 남편은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이력서만 주야장천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 예비 시모는 아들이 재취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아들을 들들 볶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 전 예비 시누이는 결혼할 여자 집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냐며 하루가 멀다고 동생을 드자비하고 있다고 하니 그 셋의 연이 끊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세 사람은 한평생 저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살진 않을까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혼을 한 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맡은 일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며 사장 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믿음에 보답할 시간이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제가 자주 가던 수제 디저트 가게 사장님으로 이번엔 관계가 진지해질 무렵부터 제 정체를 다 밝혔어요. 제가 사장님 딸이며 한번 파혼했었다는 것, 파혼의 이유까지도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아빠 회사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 가게를 운영해서 버는 돈으로도 가정을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 자신에게 기대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직업이나 지위보다 인성을 더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만났다 하면 스트레스였던 예전 예비시댁 사람들과 달리 요즘엔 늘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네요. 저는 내년 여름쯤엔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행복한 결혼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제가 약혼을 하고 파혼을 겪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결혼이란 결국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인성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관계도 가족들이 엮이기 시작하자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났으니까요. 이젠 그런 실수 없이 행복만 하길 바라고 또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